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는 지구와 다른 특별한 기후현상 또는 지형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보다도 더 큰 목성의 대폭풍지대인 대적점과 해왕성의 대기 중 눈에 띄게 어두운 고기압성 폭풍인 대흑점, 토성대기의 대폭풍인 대백점,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성의 올림푸스 화산, 그리고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에 존재하는 태양계 전체 중 가장 거친 지형인 베로나 절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성의 폭풍지대 대적점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표면을 살펴보면 밝고 어두운 평행 줄무늬와 붉은 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심플한 무늬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은 단순한 반점이 아닌 초대형 허리케인이 불면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표면의 촬영 영상을 통해 밝혀냈고, 이것을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온화하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대적점 북쪽의 제트 기류와 동쪽을 향해 격렬하게 움직이는 대적점 남쪽의 기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적점의 깊이가 320km 이하까지 퍼져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데, 이는 지구의 바다보다 50에서 100배 더 깊은 것입니다. 대적점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강력한 바람이 생성되었다고, 그리고 파동이 유별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서 이와 같은 폭풍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나사의 주노 프로젝트의 연구원들은 정밀한 관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655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는 목성 표면의 단순한 점 하나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목성 표면의 점의 관측은 1665년부터 1713년까지 이어졌고, 최초의 발견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렴풋한 대적점의 모습은 1830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목격되었고, 오늘날의 뚜렷하고 리얼한 대적점의 모습은 1879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이 대적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름 160km 정도로 작은 구름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이저 1호는 1979년 2월 25일 목성으로부터 920만 km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대적점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2016년에는 목성 탐사선 주노 우주선이 목성 주변 북극궤도에 진입하여 2017년 7월 11일 대적점의 표면으로부터 약 8,000km까지 접근하여 이 태풍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또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여러 차례 대적점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두 개의 적점이 그 크기가 매우 크고 폭풍과 인접하여 드러나는 이유로 앞으로도 이 폭풍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대적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6지구일 혹은 14목성일마다 한 번씩 회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지구상의 어떤 풍속보다 빠르며, 이는 보이저호가 1979년 목성을 스윙바이하면서 목성 대적점을 저속 촬영할 때 다시 한번 극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면서 목성의 대적점은 그 크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그 이유는 대적점에서 막대한 양의 중력파와 음파가 상층부 대기에서 부서지며 열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적점 주변의 대기가 불안정한 이유는 목성 대기의 흐름 자체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적점의 길이는 1878년쯤 약 5에서 6만 km 정도였고, 2004년쯤에는 지구지름 2배 정도로 줄어들더니만 현재는 2만 km 수준까지 그 크기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속도로 크기가 줄어든다면 2040년경 대적점은 거의 원 모양이 될 것이며, 대적점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지 혹은 폭풍이 맥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크기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목성에 딱딱한 지면이 없기 때문에 대적점이 수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가설로 내세웠습니다. 대적점의 크기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회전 주기도 줄어들었고, 대적점 안쪽의 대기는 바람의 이동이 없어서 고여있는 상태이며, 가장자리에서는 약 시속 332km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적점이 불그스름한 요상한 색을 띠는 이유는 목성 대기 내외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유기화합물을 생성한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적점의 형형색색 물결 모양의 미묘한 구름 패턴의 색조는 붉은 벽돌색부터 담홍색과 자주색 등 혹은 흰색과 검은색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목성의 벨트가 밝고 백색을 띠면 대적점의 색은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고, 벨트가 어두워지면 대적점의 색은 하얗게 밝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왕성의 대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성의 대적점과 비슷한 사례가 해왕성에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흑점입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탐사하는 도중 대적점과 비슷한 거대한 폭풍의 해오리인 대흑점 2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1989년 해왕성을 스윙바이하면서 대흑점의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보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한 대흑점은 그 위치나 규모와 모양 면에서 목성에 있는 대적점과 매우 흡사했고, 어두운 색의 타원형이며 거의 지구만한 크기였습니다. 대흑점을 대암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해왕성의 대기 중 주에 비해 눈에 띄게 어두운 부분을 가리키며, 목성의 대적점과 마찬가지로 고기압성 폭풍입니다. 이 폭풍의 가장자리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초속 2100km의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대흑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관측할 때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고, 해왕성의 메테인 구름 꼭대기에 구멍이 생긴 부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의 오존 구멍 같았습니다. 목성의 대적점은 항상 고정적인 위치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왕성의 대흑점은 현재 위치에서 주기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위도를 가로질러 표류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1989년 발견된 대흑점은 1994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에는 2개의 대흑점은 소멸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왕성 표면을 면밀히 다시 찍었을 때 주변 구름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대흑점은 여전히 사이클론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흑점의 이러한 소멸 현상은 구름이 지구의 관측자들에게 대흑점을 숨길 수 있는 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흑점이 깊어질수록 구름은 밝아졌으며, 이는 대흑점이 해왕성 대기 깊은 곳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허블 망원경에 의해 남반구의 흑점과 거의 비슷한 흑점이 이번에는 놀랍게도 해왕성의 북반구에 생긴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북쪽 대흑점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흑점은 여러 해 동안 사라지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허블 망원경의 개인 사정 때문에 관측이 불가능하여 아직까지도 이 새로운 흑점이 아직 살아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토성의 대백점입니다. 대백점 또는 대백반은 토성 대기에서 지구의 태풍처럼 특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폭풍입니다. 대백점은 목성의 대적점, 해왕성의 대흑점과 마찬가지로 거대 가스 행성의 대폭풍 현상 중 하나입니다. 1879년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이 최초로 대백점을 관측한 이래 이 대백점은 29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토성의 1년이 지구의 29년이어서 토성 기준 1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폭풍의 크기는 지구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약 24,000km 정도이고, 이 폭풍의 순간 최대 풍속은 해왕성의 대암점 속도 시속 1600km와 비슷한 시속 1700km라고 합니다. 1960년의 대백점은 고위도에 있었고 1990년의 대백점은 적도에 생겨났듯이 대백점들은 위도를 바꿔가면서 등장합니다. 고위도 대백점들은 최대 27년 동안 재생성되고 저위도 대백점들은 최대 30년 동안 재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대백점은 매우 거대하고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1990년대에는 대백점이 마치 토성 전체를 한 바퀴 두를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1997년 발사되어 2004년에 도착한 카시니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화산입니다. 화성에도 높은 산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그것도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바로 올림푸스라는 이름을 가진 화산인데요. 우주 상공에서 전체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눈처럼 생기기도 해서 올림푸스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올림푸스 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 무려 에베레스트 산 해발 높이의 약 3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산의 높이는 27km이고 전체 너비는 540km이며 매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예전에 처음 올림푸스 산의 높이는 무려 33km 정도였을 것으로 예측되며 6km 정도가 깎이게 된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풍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의 규모는 무려 한반도보다도 크고 완만해서 산 아래에서는 위를 바라보면 너무나 완만해서 정상이 보이지 않고 아주 높은 우주 상공에서 봐야만 간신히 산 전체를 눈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올림푸스 산은 판운동이 화성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화산이 만들어지려면 아주 오랫동안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푸스 산 정상의 기압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인데 화성의 평균 표면 압력인 600파스칼의 약 12% 수준에 해당하는 72파스칼입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기압인 32,000파스칼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푸스 산의 정상 위로 높은 고도의 황토 구름들이나 화성 먼지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푸스 산은 과연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올림푸스 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은 바로 규산염으로 무려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화철과 알루미늄,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림푸스 산 지표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들이 다른 고철 물질들과 현무암 위주라는 것을 일컫는데 아마 낮은 점도의 용암으로 분출되어 흐름으로써 행성 지표면에 연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의 올림푸스 산은 탐사될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에는 매우 적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 탐사선이 올림푸스 산에 착륙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바로 올림푸스 산이 지니는 지나치게 높은 고도 때문인데요. 고도가 너무 높다 보니 대기의 밀도가 충분하지 않게 되고 이에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즉 낙하산의 착륙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올림푸스 산은 화성 안에서도 먼지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데 이에 멘틀도 미세먼지로 이루어진 부분은 암석의 밑바닥 부분을 흐리게 만들어서 암석 샘플을 수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또 탐사 로봇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은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탐사되기에는 순위가 한참이나 뒤에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언젠가는 우주선이 착륙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의 베로나 절벽입니다.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는 1948년 2월 16일에 네덜란드 출신 천문학자인 제르드 카이퍼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고 총 5개의 위성들 가운데 제일 안쪽에 있으며 그 규모가 가장 작습니다. 또한 미란다는 34시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조속 고정 현상으로 인하여 마치 달처럼 항상 한쪽 면만을 보인 채 천왕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미란다는 태양계의 모든 천체를 통틀어서 제일 거친 지형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하여 베로나 절벽입니다. 이 절벽을 알게 된 건 바로 1986년 1월 보이저 2호의 촬영 덕분이었습니다. 천왕성 근처를 지나가던 보이저 2호가 우연하게 찍은 사진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란다의 유일한 근접 사진이며 이때 베로나 절벽도 함께 포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로나 절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태양계를 통틀어 가장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절벽이며 그 높이만 무려 약 20km에 달해서 깊이가 약 1.5km인 그랜드 캐년 협곡보다 10배가량 높고 훨씬 위험한 지형입니다. 정상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12분이나 걸리게 되는데 이는 미란다에서는 중력이 비교적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닥 근처 고도에서는 매우 빠른 차량 속도에 맞먹는 정도인 약 시속 200km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아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만 있다면야 이 위험한 절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베로나 절벽이 과연 언제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외부로부터의 커다란 충격이나 미란다 자체의 지각 운동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보았을 때 미란다는 과연 아직 살아있는 천체일까요?
태양계 전체의 특이지형 관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